안녕하세요. 경상북도 다양한 가족센터에서 사회수업을 맡고 있는 정한식입니다. 지금 오늘은 4회 5학년 13번째 수업인데요. 오늘부터 고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 그 다음에 서희의 단판, 귀주대첩, 몽골의 침입, 고려청자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귀족문화와 불교, 인쇄술의 발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해주고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삼국시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삼국시대 문화는 기본적으로 불교와 관련된 문화가 많았습니다. 삼국 모두 불교를 믿었고 통일된 이후에도 신라가 불교에 대해서 믿어왔고 또 발전시켜 왔습니다. 불교 문화를 발전시키는 건 왕의 입장에서는 왕권 강화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네요. 또 어떤 문화재들, 특히 백제와 가야 쪽의 문화재들이 일본과 교류하고 또 중국과 교류한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점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국은 다양한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실리적인 이득을 취해왔다라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화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화려하고 뛰어난 예술 감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부여 박물관이나 그리고 또 경주박물관 추천드렸죠. 거기에 있는 문화재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문화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신라가 통일을 하고 한동안 우리나라 문화를 통합하고 또 나라 자체도 굉장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일신라라고 하면 만주에 있는 큰 땅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뭐 그렇게 좋은 인식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통일신라 이후에 우리나라 세 나라의 문화 고려 백제 신라가 서로 융합되면서 우리나라 문화 전체적인 문화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은 정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그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통일신라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해지고 호족들이 세력을 키웁니다. 호족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방에 있는 우리 신라는 수도가 여기 경주잖아요. 경주가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 외에 신라 여러 지역들에 있던 도시들 혹은 뭐 지역에서 실력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신라 수도 외에 다른 지방의 실력자들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만의 군대도 가지고 있고요. 자기만의 자기 나름대로 가신이라고 부를까요? 자기 집안에서의 신하들, 자신의 머리가 되어줄 만한 그리고 손발이 되어줄 만한 그런 똑똑한 사람들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호족들이 세력을 점점 키워가요. 그리고 수많은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신라는 나라 자체가 많이 쪼개어집니다. 신라의 경주 수도에서는 그런 호족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호족들은 신라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시작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전쟁 벌여서 땅 막 더 차지하고 막 그러기 시작해요. 이제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을 한 거죠. 호족들이 세력을 키우면서 나라가 분열되었고 그 수많은 호족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호족이었던 견훤과 궁예가 각각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건설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견훤은 신라에서 보낸 장군 출신이고요. 궁예는 속설에는 신라의 왕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속설이긴 하지만요. 그럼 어쨌든 신라와 관련이 있는 두 사람인데 왜 후백제, 나중에 세워진 백제, 후고구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심지어는 자기네들은 후백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백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후대에 와서 우리가 전에 있는 백제와 구별하기 위해서 후자를 붙이는 거죠. 우리가 붙인 겁니다. 자기네들은 그냥 백제라고 불렀어요. 신라와 관련이 있는 견훤과 궁예가 왜 백제나 고구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간단합니다. 견훤은 여기 전주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독립된 나라를 건설했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예전에는 백제가 있던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는 백제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와 이제 혼란스러운 나라인 신라와 결별하고 우리 백제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에서 자기가 정당성을 찾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백제 땅에서 백제 세우는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고구려라고 이름을 붙인 후고구려라고 이 궁예 역시도 차지한 땅의 위치 자체가 옛 고구려 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후고구려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후 이렇게 견훤, 궁예, 그다음에 기존의 신라 이들이 각각 세 나라를 형성하잖아요.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그래서 이때를 후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삼국을 통일하는 우리 왕건은 그때는 궁예를 따라갔었습니다. 즉 궁예의 부하 장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왕건이 궁예를 도와서 후고구려의 영토를 많이 넓혀가다가 궁예가 굉장히 좀 신하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겠답시고 여러 가지 나쁜 짓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왕건이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궁예를 쫓아내고 후고구려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확정짓습니다. 물론 궁예도 옛날에 후고구려라고 하지 않고 고려라고 이름을 했었어요. 근데 그 나라 이름을 마진, 태봉 등으로 자주 바꿉니다. 그 와중에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드디어 고려라는 이름으로 국호를 확정짓죠. 그러면 고려와 후백제, 신라 간의 후삼국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고려는 왕건이 궁예를 몰아낸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초반에는 백제한테 굉장히 밀립니다. 심지어 공삼, 즉 우리 대구에서 일어난 전투에서는 그 왕건의 수많은 부하들이 목숨을 잃고 왕건도 자기 혼자 겨우 도망치는 일도 있었죠. 그렇게 밀려나다가 후백제가 기세가 등등해서 신라를 힘으로 자꾸 압박을 하자 신라가 고려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즉 여기 신라 땅이 고려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침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기 직전에 이 고창 안동이라는 곳에서 고려가 크게 승리를 합니다. 고려가 후백제에게서 승리하고 신라까지 얻어내자 후삼국의 기세는 고려 쪽으로 확 기울어 버립니다. 후백제는 또 그 와중에 자기 아들끼리 견훤의 아들끼리 권력 투쟁이 일어나서 그 권력에 이긴 신검이라는 첫째 아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인 견훤도 쫓아내 버립니다. 견훤은 자기가 세운 나라에서 쫓겨나서 결국 왕건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후백제의 왕이었던 견훤이 왕건에게 항복을 한 겁니다. 물론 견훤의 첫째 아들이 계속 후백제를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이제 후백제의 힘마저도 가장 중요했던 사람마저도 고려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1, 2천이라는 곳에서 고려가 후백제군을 물리침으로써 이제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후삼국 통일의 과정을 한 번만 더 언급해 볼까요? 통일신라가 있었는데 통일신라가 혼란해져서 여러 호족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지방에 있는 실력자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견훤이라는 사람과 궁예라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강해져서 나라를 세우는데 견훤이 후백제 그리고 그 다음에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하죠.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후삼국을 유지를 했었는데요. 후고구려의 궁예가 자기의 부하 장수인 왕건에게 쫓겨나고 왕건이 후고구려를 정확히 고려라고 이름 지으면서 고려, 후백제, 신라 요 세 후삼국의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견훤의 후백제가 고려보다 앞섰지만 고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신라를
또 흡수해 버무림으로써 고려 쪽으로 확 기울게 되고 거기에서 견훤이 자기 집안에서 아들들에게 쫓겨남으로써 고려가 힘을 더하게 되고 결국에는 전쟁을 통해 왕건의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죠? 하지만 꼭 이 와중에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꼭 기억해야 될 점은 후삼국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중에서도 왕건의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다는 점.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고려는 주변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때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중국에서도 통일된 나라가 형성되는데 이 나라가 바로 송나라입니다. 송나라는 중국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문화가 앞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력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송나라와 굉장히 친했죠. 근데 고려가 통일할 즈음 북쪽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고구려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거죠. 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킵니다. 사실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했고 왕건의 고려도 고려를 계승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둘 다 같은 나라를 계승했기 때문에 서로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발해의 왕자도 자기네들의 신하들을 데리고 고려로 올 정도로 고려와 발해는 같은 민족의 의식이 강했어요. 근데 그 발해가 멸망해 버린 겁니다. 누구한테요? 거란한테요. 그러다 보니 왕건이 거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란과는 계속 갈등이 있어요. 근데 거란은 강한 제국이었던 발해를 멸망시킬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고 그때 한창 커가던 국가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송나라라는 거대한 중국 국가를 무너뜨리고 이 송나라를 잡아먹고 싶어 했고요. 실제로 송나라의 싸움에서도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지금 거란하고 척지고 있는 거예요. 좀 불안불안하죠, 그죠? 자, 그리고 여진과는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는데 사실 여진이 발해에 속해 있다가 발해가 멸망하면서 갈 곳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프면 고려를 침략했다가 또 고려한테 좀 뭔가 좀 요구를 했다가 또 들어주면 좋아하고 뭐 이런 상태로 보면 되고요. 일본과 교류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또 대식국이라고 요건 바다 위에 떠 있는 성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요거는 저 멀리 아라비아에 있는 나라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데 그리지 못해서 선생님이 여기 땡겨놨는데 이 나라와는 굉장히 교류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교류는 뭐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교류라기보다는 장사를 서로 같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호적이겠죠, 그죠? 자,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고려는 송나라와 굉장히 우호적이고 거란과는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럼 거란이 서로 싫어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좀 불씨를 안고 있고요. 송나라와 친했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거란은 아까 전에 송나라를 물리칠 정도로 송나라를 잡아먹고 싶을 정도로 힘이 세졌다 그랬죠. 근데 거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송나라를 공격하려니까 송나라는 친한 고려가 뒤에 있죠. 그럼 뒤를 공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란은 난감하죠. 그럼 거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먼저 송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뭐부터 정리를 해야 될까요? 고려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와 거란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1차 침입이 되었는데요. 거란이 1차 침입을 하기 전에 영토가 여기 분홍색의 영토입니다. 근데 침입을 하고 나서 거란이 물러서고 나서는 이 연두색 땅이 고렵게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침략을 당한 건 고려예요. 근데 아무리 이기고 물리쳤다 하더라도 영토가 늘진 않아요. 침략당한 나라니까 지키는 게 이긴 거잖아요. 근데 영토가 늘어났어요. 침략한 나라가 늘은 게 아니라 침략당한 나라가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서희의 단판이 있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서 서희란 이름은 꼭 외워주시도록 해주세요. 자, 소손영이란 사람은 거란의 장수입니다. 거란의 장수가 우리 고려를 침략한 뒤에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고려에서는 군대 물러내라, 빼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소송령이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뭘 빼냐? 실제로 고려가 거란이 이기고 있었어요. 거란이 이기고 있어서 뭘 빼냐? 너희 뭐 고려를 계승했다는데 고려를 계승한 건 우리 거란이다. 그러니까 너희 옛날 고구려 땅을 내놔라. 이거예요. 이만큼의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왜 자꾸 송나라랑 교류하는데 우리도 우리 거란도 고구려를 계승했고 너희도 고구려를 계승한다며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더 가까이 있잖냐. 우린 바다 안 건너도 되고. 근데 좀 말도 안 되죠. 땅 내놓으라고 하면서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친하고 싶겠어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땅 내놓고 너희 꿇어라. 무릎 꿇고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고 해요. 왜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거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란이 송나라 공격하려는데 고려랑 송나라랑 친하게 계속 지내고 있으면 고려가 뒤통수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송나라랑 교류 끊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영토도 내놔. 그러니까 너 우리 밑에 무릎 꿇어라. 이 말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서인은 이 거란의 속셈을 알아차려요. 송나라랑 관계를 끊으라. 그리고 지들이랑 치라는 말은 지들이 송나라 공격할 때 우리가 뒤에 있으니까 불안한 모양이군. 이것을 파악을 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반박을 하죠. 우선 고구려를 니들이 계승했다고 하는데 거란이 계승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고려가 계승했다. 왜냐면 나라 이름부터 고려 아니냐. 그리고 지금 수도도 우리 땅이다. 그러니 너희가 오히려 땅을 주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니들이 그냥 물어나길 바랄 뿐이다. 또 우리가 니들이랑 친하고 싶은데 요 사이에 여진이 끼어 있다. 그러니까 여진을 물리치고 요거 내 이 땅 우리가 먹으면 너희 거란하고 맞닿게 됨으로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너희가 송나라랑 싸우든 말든 그딴 거 다 상관없으니 우리는 요 땅 우리가 먹고 니들이 알아서 해.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소송령도 물러납니다. 순순히.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이제 더 이상 송나라랑 교류 안 하겠구나. 약속했으니까 내가 니들 여진 공격에서 이 땅 먹는 거 내가 눈 감아 줄게 하고 물러나요. 그리고 그 즉시 고려는 여진을 몰아내고 이 땅 강동 6주를 잡아먹습니다. 자, 소선영이 이렇게 외교만으로 서희의 외교만으로 물러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거란은 송나라가 목표였고 고려가 뒤를 치지 않을까 걱정이었는데 서희가 나서서 뒤를 칠 염려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가라. 그리고 너희랑 계속 교류하겠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강동육주 먹고 있을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서 고려랑 더 이상 송나라랑 교류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한 거란이 물러났던 겁니다. 그와 같이 서희는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외교로서 대응했기 때문에 땅을 뺏기기는커녕 오히려 땅을 얻어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고려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분명히 서희의 단판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송나라랑 싸우든 말든 아무 상관 안 하겠다고 거란한테 얘기했지만 송나라와 교류를 전혀 끊지 않아요. 계속 송나라랑 잘 지냅니다. 그러자 거란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죠. 강동육주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다 양보도 해줬는데 송나라랑 교류를 끊기지커녕 송나라랑 더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거란은 2차 침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고려는 거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못 지켰네. 내가 얼른 송나라랑 교류를 끊고 니들이랑 잘 지낼게 하고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침 양주라는 분이 또 거란군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규라는 장군에게 또 한 방 먹었고 거란 입장에서는 양규에게 한 방 먹었고 또 송나라랑 교류를 끊고 우리 거란과 잘 지내보겠다고 하니 그 말을 믿고 또 물러나고 그럼 두 번째 또 약속을 한 거죠. 고려와 거란 간에. 그럼 그 다음에 고려는 어떻게 하냐면 또 송나라랑 잘 놀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송나라랑 교류 안 하고 니들이랑 잘 지내겠다고 해놓고는 두 번 다 약속을 팽시켜버리죠. 왜 이렇게
고려는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송나라랑 잘 지냈을까요? 송나라의 앞선 문물, 그다음에 기술들을 고려는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거란만 믿고 송나라랑 그런 앞선 문물과 기술을 안 받도록 교류를 끊어버리면 고려만 손해잖아요. 그리고 어찌합니까? 또 송나라가 갑자기 세져가지고 거란을 물리치면 그때 송나라랑 교류 안 하고 있다가 또 보복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다리로 딱 걸쳐 놓는 겁니다. 거란한테는 송나라랑 교류 끊을게라고 두 번이나 약속해 놓고 송나라한테는 아이고 우리랑 잘 지냅시다라고 하면서 기술이나 문화들을 쪽쪽쪽쪽 빨아먹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실리적인 외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막 우리 입장에서 실리지만 거란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3차 침입을 감행합니다. 3차 침입의 목적은 야, 너 약속 그렇게 안 지키는데 강동육주 도로 내놔. 그리고 너 한 번만 더 약속 어기면 너희 왕이 뭐고 다 죽여버릴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진짜 위협을 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에서 거란에게 크게 승리합니다. 크게 완벽히 승리를 하죠. 사실 이때도 또 좀 놀라운 것은 고려는 거란이 침략하자마자 알았어 송나라랑 친하게 안 지내고 너랑만 놀게 라고 또 약속을 해요. 또 약속을 하는데 거란은 또 속아요. 또 속아서 그래 알았어 하고 또 돌아가는데 강감찬이 귀주 대첩에서 완전히 박살내죠. 그래서 이 귀주 대첩에서 고려가 거란에게 완벽히 승리함에 따라서 그 이후로는 거란이 고려를 넘보지 못해요. 그리고 고려는 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미안했어. 내가 앞으로는 송나라랑 친하게 안 지내고 너희 거란하고만 친하게 지낼게 라고 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하고 화친을 맺어요. 거란 입장에서도 귀주 대첩에서 너무 크게 당한 나머지 또 침략할 만한 힘이 없었고요. 그래서 또 화친을 하는데 그 화친 뒤로 계속 고려는 송나라랑 정말 잘 지냅니다. 정말 열심히 지내요. 오히려 거란하고 잘 안 지내요. 그러면서 거란이 그 이후로도 몇 번 화를 내지만 고려는 알았어 너랑 친하게 지낼게 하고 또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이거의 반복이었죠. 그만큼 고려는 거란에게 안심도 시켜주는 외교 전술을 폈다가 그것도 정 안 될 때는 전쟁으로서 승리하는 힘도 가졌고요. 외교술도 가지면서 거란과 송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며 서로 얻어낼 거를 열심히 얻어냈던 거죠. 그 덕에 송나라도 거란에게 이제 싸움에서는 자주 졌지만 거란에게 나라를 뺏기진 않았어요. 거란 입장에서도 귀주대첩 이후에 힘도 약해진 데다가 거란이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고려가 뒤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반대로 송나라는 이제 고려가 거란에게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제안을 해요. 그 나랑 같이 거란을 공격하자. 근데 고려는 또 그건 또 거부를 합니다.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고려는 실리 외교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몽고가 침입을 했어요. 역시 귀주대첩의 나라 고려답게 정말 항전을 하지만 수십 번의 전쟁 끝에 결국에는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를 해버렸고요. 강화도는 섬이라서 몽골 사람들이 이제 바닷길에 익숙하지 않아서 섬을 공략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토를 유린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번에 소개해줬던 이제 황룡사 구충목탑도 불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몽골에 저항을 했음에도 결국에 항복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삼별초라는 군대가 고려 조정의 명령을 어기고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에는 몽골에 항복을 하고 만다라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고려 문화 한번 볼까요? 고려 문화는 대표적인 건 고려 청자입니다. 고려 청자는 표면에 무늬를 내기 위해서 다른 흙을 또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유약을 발라서 만든
도자기인데요. 뛰어난 도예 기술과 예술 감각 덕분에 지금 고려라고 하면 더 고려청자라고 생각이 들 만큼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 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이 청자는요, 사실 우리가 아는 모양은 이게 대표적이거든요. 대표적인데 이건 매병이라 불리고요. 사실 다른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베개입니다. 베개. 베개로도 썼고 향로로도 썼고, 요거 크기는 작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 의자입니다. 의자로도 썼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누가 봐도 주전자죠. 주전자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그릇 같지만 사실 좀 작거든요. 이게 침을 이제 모아두는 뱉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기관지가 안 좋으면 가래 같은 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또 몸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고, 그걸 여기다 뱉는 겁니다. 침뱉기 하죠. 요거 독특하죠. 요거는 변기예요. 여기다가 응가 싸는 겁니다. 변기입니다. 우리가 고려청자 엄청 아름답고 예술품이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정말 다양한 용도로 썼고, 귀족들이 이걸 많이 썼겠죠. 평민들이 비싸서 못 썼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단한 고려청자를 침 뱉는 데 쓰거나 똥 싸는 데 쓰거나 하는 정도로 귀족들은 이렇게 비싸고 예술적인 고려청자를 실생활에서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고려에서는요, 귀족의 문화가 굉장히 화려했고 귀족 중심의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려청자죠. 자, 팔만대장경도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 대장경은 뭐냐 하면 불교 경전이에요. 우리 이제 기독교를 믿으신 분이 많으니까 기독교를 빗대면 성경 같은 느낌이라고 보여. 불교를 믿으신 분한테는 너무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약간 그것과 빗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 대장경들이 원래는 있었는데 이제 이전의 외침들에 의해서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마침 또 몽고가 침입함에 따라서 불심으로, 그러니까 불교의 마음으로 좀 몽고군이 물러나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팔만대장경을 새기고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불경을 만든다고 해서 쳐들어왔던 외적이 물러서 하지는 않죠. 이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라도 찾고 싶었던 것이죠.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나무를 잘라서 2년간 바닷물에 담궈둬야 돼요. 소금에 절이는 거죠. 그래야지 벌레들이 안 생기거든요. 2년간 담궈둬요. 우선 시작부터 2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자른 뒤에서 소금물에서 또 삶아요. 그래서 나무가 갈라지거나 비틀어지거나 또 벌레가 생기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바람에서 잘 드는 그늘에서 1년간 또 말려요. 1년 말려요. 즉 아직 새기지도 않았는데 3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일정하게 잘라서 글자를 새겨요. 그게 글자 하나하나를 따로 새긴 게 아니라 한 페이지 분량의 긴 그 한 페이지라고 해서 짧은 A4 용지 그 길이가 아니에요. 정말 길어요. 긴 그 한 장을 하나하나 다 새겨요. 만약에 막 새기다가 한 몇백 자 새겼는데 맨 끝에 글자가 오타가 났다. 그럼 이제 다 3년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목판을 한 장씩 이제 찍어내고 틀린 글자가 나는지 보고 귀퉁이를 이제 굴이나 이런 걸로 해서 뒤틀림을 막아왔죠. 이런 식으로 정말 오랜 시간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것이 팔만대장경이에요. 이것은 고려의 인쇄술, 이것을 이제 여러 번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쇄라고 하거든요. 여러 번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을 인쇄술이 하는데, 인쇄술을 알 수 있고 또 불교를 믿어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 문화와 인쇄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팔만대장경은 결국엔 나무에다 새긴 거잖아요. 물론 이 팔만대장경이 오랫동안 소금물에 담겨져 있었는지, 혹은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팔만대장경전이라는 건물이 굉장히 과학적이어서 이 팔만대장경이 썩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대부분의 원래는 나무로 만든 것이 쉽게 썩고 잘 부서지거든요. 물론 팔만대장경은 아직도 건재합니다만, 그래서 이 고려의 기술자들은 금속 활자도 많이 만들었어요. 금속 활자는 글자 하나하나를 따로 이제 금속으로 만들어서 이걸 모아서 따로 찍어낼 수 있었죠. 사실
팔만대장경은 똑같은 것을 여러 개는 찍어낼 수 있지만 다른 걸 찍어낼 수는 없었어요. 근데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도서가 만들어졌죠. 예를 들어서 뭐 정한식이라고 한다면 정한식이라고 새겼으면 평생 정한식만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 판으로는. 근데 정자 따로, 뭐 양자 따로, 식자 따로, 한자 따로 만들었다면 정한식으로도 배치할 수 있지만 한자 빼고 양자 넣으면 정양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직지심체요절이고요. 이거는 거의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판, 최초의 목판 아니에요. 최초의 인쇄본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목판으로 인쇄된 게 더 있습니다만 금속으로는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부터도 수십 년 앞선 이런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고 있죠. 안타깝게도 여기 영어로 뭔가 영어처럼 알파벳으로 뭔가 적혀있죠. 영어는 아니고 프랑스어인가 그럴 텐데요.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이거는 머릿속에서 빼내주시고 어쨌든 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걸 봐서 우리나라에 지금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문화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반환이 되었는지는 한번 선생님이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삼국이 성립이 되고 결국엔 누가 통일을 했다고요? 네, 고려의 왕건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거란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요. 서희의 단판으로 1차 거란 침략을 물리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귀주 대첩을 통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거란으로부터 우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침입으로 전 국토가 유린되었고요. 강화도로 천도했던 고려 조정도 결국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한 삼별체가 끝까지 저항해봤지만 사실 더 이상 되돌리기는 어려웠었죠. 화려한 귀족 문화를 보여주는 우리 그 고려 청자는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재였고요. 팔만대장경은 당시 불교에 대한 진심 어린 고려의 마음 그리고 고려의 인쇄술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교재를 살펴볼 때 반드시 여러분은 뭘 했어야 된다고요? 예, 교재를 먼저 풀어봤어야 되죠.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문제. 순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후삼국의 통일의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후삼국 통일 생각해보면 원래는 궁예와 견훤 그리고 원래 있던 신라까지 해서 삼국을 형성했어요. 견훤이 후백제를, 궁예가 후고구려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궁예 밑에 있던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움으로써 고려, 후백제, 신라 요 삼각구도가 형성됐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백제가 좀 우위를 가졌지만 나중에는 신라를 먼저 통일한 고려가 후백제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후삼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견훤 궁예가 후삼국을 성립했다. 이게 아마 1번일 것 같아요. 왕건 그 고려로 신라가 항복했다. 이건 나중 일이죠. 왕건이 궁예를 쫓아내고 고려를 성립했다. 이거는 아마 이 1번의 뒤에 들어갈 일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고 하니까 이게 제일 나중에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얘가 3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 3, 2, 4가 순서가 되겠네요. 자, 거란과의 전쟁에서 1차 단판은 누구의 활약이었죠? 네, 맞습니다. 서희의 활약이었습니다. 귀주 대첩은 누구의 활약이었을까요? 예, 강감찬의 활약이었다 보면 좋겠습니다. 요 서희나 강감찬은 이름은 좀 반드시 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고려 청자들로 봤을 때 고려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였습니다. 귀족 문화였고요. 특히 화려한 귀족 문화였다라고 봐주면 좋겠네요. 화려한 귀족 문화였다. 자, 그러면요. 팔만대장경을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팔만대장경이 현재 고려 문화의 어떤 부분들을 의미할까? 이런 부분인데 원인은 당연히 몽골의 침략이죠. 몽골 침략에 대한 극복 노력을 했죠. 그 다음에 의미는 인쇄술이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발달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고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려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본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려라는 나라가 성립이 되고 후삼국이 통일해주는 과정, 그다음에 서희의 단판, 귀주대첩, 몽골의 침입, 그리고 고려청자와 팔만대장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의 문화재로서의 의미인 화려한 귀족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불교라든지 인쇄술이 발달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더 알아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고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고려 넘어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